딱 한 번만 연주해보자. 지금 우리밖에 없어. 식모 정희가 재벌가 손자 하늘이의 손을 잡고 비밀스러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대저택 거실, 강 회장이 목숨보다 아낀다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금기를 깬 비밀 수업이 시작되었죠. 건반 뚜껑을 여는 순간 당장 쫓겨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정희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홀린 듯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짚어주며 멜로디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위험한 수업이 38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깨우고 거대한 재벌가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끝장이야. 알지? 어젯밤 사채업자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던진 그 말이 밤새 맴돌았어요. 새벽 5시 정희는 차가운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았는데 새벽 한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25년을 자매처럼 함께한 고아원 동생 미영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정희 이름으로 빼곡히 적힌 3억 원짜리 빈 문서뿐이었습니다. 정희는 벤치 밑에 숨겨둔 구겨진 신문지를 꺼내 펼쳤어요. 밤새 품에 안고 체온으로 지켜낸 것이었죠. 대성그룹 본가 입주 도우미 급구, 경력 무관, 신원 조회 후 즉시 입주 가능.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몇 번이나 쓰다듬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오전 10시 정희는 한남동 언덕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언덕을 오르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어젯밤 끼니를 굶어서인지 면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육중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정희가 45해를 살면서 본 어떤 집보다 거대했습니다. 저게 집이라고요? 성이나 궁전 같았어요. 철문 앞에는 이미 20명 남짓한 여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정희보다 젊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블라우스, 윤기나는 머리카락, 자신감 넘치는 눈빛. 정희는 자신의 구겨진 옷깃을 내려다보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때리듯 쿵쿵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철문이 열릴 때마다 한 명씩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면접을 보고 나온 여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회장님이 직접 보시는데 완전 까다로워. 말도 마. 음식 솜씨 없다고 바로 나가래. 난 인상이 어둡대. 무슨 상주 같다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정희의 심장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정말 끝이야. 발끝이 차갑게 저려왔어요.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왔습니다. 철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정희는 자갈이 깔린 긴 정원길을 걸었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희의 발이 땅에 뿌리내린 듯 얼어붙었습니다. 천장은 까마득히 높았고 벽면 가득 창문이 나 있어서 햇살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정희의 초라한 모습을 비추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칠흑같이 검고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피아노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면서 숨이 막혀왔어요. 분명 난생 처음 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저 피아노를 전에 본 적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리 와보게. 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서재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준 회장이었어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들었는데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만큼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양복깃에 꽂힌 붉은 장미가 그의 위엄에 화룡점정을 찍었죠. 정희는 그 눈빛에 압도되어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바로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뒤로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자세였어요.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고개를 들어보게.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순간 강 회장은 정희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을, 코를, 입술을, 턱선을 훑는 시선이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뜨겁고 아프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강 회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언가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의 한숨 같았죠. 자네는 걸음걸이가 소란스럽지 않아 마음에 드는군. 합격일세.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합격이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입주 도우미용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고를 개조한 듯한 좁은 방이었는데 철제 침대 하나와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공원 벤치에서 새우잠을 자던 어젯밤과 비교하면 이건 천국이었습니다. 집사장이라는 50대 남자가 저택 곳곳을 안내해 주었는데 정희는 걸음을 옮길수록 묘한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복도마다 CCTV가 매의 눈처럼 달려 있었고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화려하기 그지없는 저택이었지만 차갑고 숨막히는 기운이 벽마다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는 안 가도 됩니까? 정희는 2층 동쪽 끝에 굳게 닫힌 문 하나를 가리켰어요. 집사장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어린 도련님 방이네. 청소는 사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걸세. 그 말투가 들어가지 마라보다는 들어가 봐야 좋을 게 없다에 가깝게 들렸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2층 복도를 물걸레로 닦다가 그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발을 멈추었어요. 살짝 열린 틈으로 방 안이 보였는데 정희는 그 광경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고급 장난감들이 방 안가득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웅크린 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는데 등이 새우처럼 굽었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정희는 주방에서 식사를 나르는 일을 맡았는데 화려한 식탁에는 강 회장과 젊은 여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거렸고 얼굴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강 회장이 수저를 들다 말고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있나? 아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방에서 쉬게 했습니다, 아버님. 여자의 목소리는 걱정과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희는 후식을 나르며 다시 그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멀쩡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문을 열고 밥을 가져다 주기를 배고픈 눈으로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돌렸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쿵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정희는 주방으로 내려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그 눈빛이 아른거렸어요.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말하면 될 텐데 아프지도 않으면서 왜 방에만 갇혀 있는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는데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가 슬쩍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신참이지? 이 집에서 오래 버티고 싶으면 도련님 일엔 신경 끄는 게 좋아. 괜히 나섰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에 박힌 아이의 눈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좁은 방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낮에 본 아이의 텅 빈 눈동자가 천장에 비치는 것만 같았거든요. 배고파 보였어요. 외로워 보였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은 어린 시절 고아원 화장실 거울에서 매일 밤 마주치던 자기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7살적 정희도 저랬습니다. 아무도 자길 찾아오지 않는 고아원에서 매일 밤 차가운 거울 앞에 서서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았죠. 정희는 얇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빚 갚을 생각이나 해야지. 남의 집 아이한테 정줄 여유 따윈 없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창가에 웅크린 아이의 뒷모습이 눈꺼풀 안쪽에 선명하게 남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자꾸 신경 쓰여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택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집안이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꽃집 직원들이 장미와 백합을 한 트럭씩 실어 날랐고 주방에서는 요리사 4명이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정희는 집사장에게 무슨 행사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선 파티일세. 사모님이 1년에 2번씩 여시는 건데 오늘 재계와 정계 부인들이 수십 명 오신다네. 집사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고 정희도 덩달아 어깨가 뻣뻣해졌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현관 앞에 줄지어 선 고급 승용차들, 명품 가방을 든 화려한 부인들, 저마다 뽐내듯 반짝이는 보석들. 정희는 현관에서 손님들의 외투를 받아 정리하면서 그 광경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상류층의 삶이 눈앞에 펼쳐지니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어머, 수진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손님 중 한 부인이 감탄하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연보랏빛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어깨에 살짝 걸친 캐시미어 숄이 우아함을 더했고 귀에는 작지만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렸어요. 에이, 별 말씀을요. 오늘 주인공은 저희 하늘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2층에서 하늘이가 내려왔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창가에 웅크리고 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새하얀 셔츠에 감색 조끼, 반짝이는 구두까지. 하지만 정희는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옷은 화려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거든요. 마치 영혼 없는 인형이 차려입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하늘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손님들 앞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하늘이 인사드려. 하늘이가 고개를 꾸벅 숙였고 손님들이 일제히 감탄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예의 바르네요. 아버지 닮아서 잘생겼어요. 수진이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손님들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요.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님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계모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부처야, 부처.
칭찬이 쏟아졌고 수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어요. 정희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왜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방에 가둬두는 걸까요? 며칠 전 저녁 분명히 아이는 아프지 않았는데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저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엄마가 설마 아이를 굶기겠어. 파티가 한창일 때 작은 사고가 벌어졌어요. 하늘이가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 손님의 물컵을 건드린 거예요. 물이 테이블보 위로 쏟아졌고 손님의 치맛자락에도 몇 방울 튀었습니다. 어머나! 손님이 놀라 일어섰고 주변이 웅성거렸어요. 수진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늘아, 어서 사과드려. 하늘이가 고개를 깊이 숙였고 손님은 괜찮아요. 애가 그럴 수도 있죠라며 손을 내저었어요. 수지는 하늘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아직 어려서요.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정희는 안심했어요. 역시 내가 오해한 거야. 저렇게 다정하잖아. 저녁 7시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손님들을 배웅한 뒤 거실 정리를 도우러 갔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던 중 2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소리가 나는 쪽은 하늘이 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하늘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하늘이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낮에 보던 그 온화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일그러져 있었죠. 하늘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벽을 향해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했는지 알아?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낮에 손님들 앞에서 떨리던 그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물컵을 왜 건드려? 왜?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그랬어? 하늘이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이 하늘이 귀에 얼굴을 바짝 가져다 대며 속삭였습니다. 칠칠 맞기는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혼당해 쫓겨난 내 엄마랑 똑같이 구는구나.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한 거예요? 수진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가 왜 쫓겨났는지 알아? 쓸모가 없어서야. 너도 쓸모없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알겠어? 하늘이의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지만 아이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놀랍게도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아까 그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아니 가면을 벗었다가 다시 쓴 것처럼 보였어요.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7살 때 고아원 원장에게 당했던 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쓸모없는 것들은 여기서 나가야 해. 그때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밥을 못 먹었고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어요. 그 기억과 지금 본 장면이 겹쳐지면서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나서면 당장 쫓겨날 거예요. 쫓겨나면 빚은 어떻게 갚아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본 척해야 해. 나는 여기서 돈만 벌면 돼.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정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도둑인가? 정희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부엌 한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어요. 하늘이었습니다. 맨발에 잠옷 차림인 아이가 냉장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멈칫했어요. 손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냉장고 문을 도로 닫아버렸어요. 뭔가를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정희가 한 발짝 다가서자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목소리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늘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벌써 뛰쳐나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정희가 아이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괜찮아, 도련님. 아줌마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하늘이가 멈칫하더니 정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어도 되는 건지 살피는 눈이었어요. 달빛 아래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빛났는데 볼이 움푹 꺼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9살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굶주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빚생각도 쫓겨날 걱정도 잠시 잊은 채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렇게 추운 밤에 맨발로 부엌까지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7살적 자신도 저랬거든요. 고아원에서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마치 38년 전에 자기 자신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하늘이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새벽 부엌은 고요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윙윙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죠. 정희는 아이를 부엌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이끌었어요. CCTV가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여기 앉아봐. 아줌마가 뭔가 줄게. 하늘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정희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어요. 아이의 손이 너무 차가워서 정희의 마음이 시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보온병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퍼졌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녁에 미리 끓여둔 것이었죠. 정희는 작은 그릇에 누룽지를 따르며 속삭였어요. 이건 소화도 잘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야. 어서 먹어. 하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룽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숟가락에 누룽지를 떠서 호호 불었습니다. 뜨거울까봐 입김을 불어식힌 뒤 아이의 입가에 갖다 대었어요. 자, 하늘이가 망설이며 정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함정인지 나중에 혼날 빌미가 되는 건지 살피는 눈이었어요.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숟갈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아줌마가 지켜줄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입을 벌렸고 누룽지가 아이의 입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입, 두 입.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씹던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그 느낌. 아이는 그러면서도 숟가락을 놓지 않았고 허겁지겁 누룽지를 퍼먹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천천히 먹어. 체하면 어떡해. 하늘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울면서 먹고 먹으면서 우는 아이.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에 아이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울면 안 돼. 지금은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 누룽지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하늘이의 울음도 조금 잦아들었어요. 정희는 준비해온 물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이제 좀 배 안 고프지?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아까보다 눈빛이 한결 풀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어요. 부드럽고 가는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정희는 문득 아이가 팔목을 극적거리는 걸 보았어요.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갔는데 정희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겋게 부어오른 피부가 보였거든요. 아토피였어요. 심한 아토피. 긁어서 피가 맺힌 곳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얼마나 가려워서 긁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도련님, 이거 많이 가렵지?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았어요. 손목이 너무 가늘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게 손끝만 봐도 느껴졌어요. 세상에 애가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으면.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멍은 없었어요. 때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보다 더 잔인한 학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마음이 썩어가면서 몸으로 터져나오는 고통, 아버지를 잃고 새엄마에게 학대받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세상에서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버텨왔을까요? 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냈습니다. 약국에서 미리 사둔 것이었죠. 혹시나 싶어서 챙겨왔는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어요. 아줌마가 약 발라줄게. 좀 시원해질 거야. 정희는 아이의 팔목에 조심스럽게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가 움찔했지만 곧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길이 부드러웠거든요. 살살 천천히 상처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연고를 문질렀어요. 연고를 바르는 동안 아이는 정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사람은 진짜일까 하고 확인하는 것처럼. 정희는 아이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 연고를 발랐어요. 팔목, 팔뚝, 손등까지. 아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귀를 만졌어요. 오른쪽 귓볼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불안할 때면 똑같은 버릇이 나오거든요. 오른쪽 귓볼을 만지는 버릇. 고아원에서부터 평생 고쳐지지 않은 버릇이었습니다. 왼쪽도 아니고 똑같이 오른쪽 귀를 만지다니. 도련님, 지금 왜 귀 만져?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렸습니다. 들킨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냥요. 불안하면 그래요. 어릴 때부터요. 처음으로 아이가 제대로 된 문장을 말했어요.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줌마도 불안하면 귀 만져. 도련님이랑 똑같네.
하늘이가 정희를 올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묘한 느낌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 정희는 이 아이를 처음 본 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왜 이 아이의 눈물에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걸까요?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아이의 이목구비가 어딘가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코의 선이나 턱의 모양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왜? 아줌마는 안 무서워요? 정희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새엄마요. 새엄마한테 걸리면 아줌마도 혼나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9살 아이가 자기 걱정이 아니라 남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아줌마는 어른이니까.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줌마 걱정 안 해도 돼. 아줌마가 알아서 할게. 하늘이의 눈에 물기가 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정희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어깨가 다시 들썩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아이. 3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전하게,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듯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늘이가 정희의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울다 지쳐서 스르르 눈이 감긴 것이었죠. 정희는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아이의 체온이 가슴에 전해져 왔어요. 이렇게 가볍다니. 9살인데 너무 가벼웠습니다.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는데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정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리운 것일까요? 얼마나 부르고 싶었던 이름일까요? 정희는 아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었습니다. 방을 나서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끌리는 걸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왜 물러서지 못하는 걸까? 같은 버릇, 같은 손짓, 같은 외로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정희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빚도 사채업자도 쫓겨날 걱정도 잠시 잊은 채 그날 이후로 정희와 하늘이 사이에는 비밀이 생겼어요. 새벽마다 부엌에서 만나 누룽지를 나눠 먹는 것, 정희가 몰래 연고를 발라주는 것,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하늘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작은 빛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식사 시간에도 더 이상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았고 가끔은 정혜 쪽을 힐끗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저택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집사장이 정희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거실 청소도 맡게 될 걸세. 특히 피아노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피아노를 바라보았어요. 칠흑처럼 검고 광택이 나는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면접 날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마음이 끌렸던 그 피아노였죠.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저건 스타인웨이라고 세계 최고급 피아노일세. 집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건데 값을 따지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지. 정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피아노 한 대가 아파트 값이라니. 회장님 심장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야. 돌아가신 아드님이 생전에 자주 치시던 거라서 회장님이 목숨처럼 아끼신다네. 절대 건드리지 말고 먼지 한 톨 남기지 말고 닦기만 하게. 알겠나?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사장의 눈빛이 유난히 진지했거든요. 그날부터 정희는 매일 아침 피아노를 닦았어요. 부드러운 천으로 건반 뚜껑을 닦고 다리를 닦고 페달을 닦았습니다. 검은 칠이 손때 하나 없이 반들반들해질 때까지 정성스럽게 문질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피아노를 닦을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졌거든요. 마치 피아노가 정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건반 뚜껑에 손을 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렸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왔어요. 왜 그런지 정의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그날 밤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졌고 가끔씩 번개가 하늘을 갈랐어요. 바람 소리가 창문을 흔들었고 저택 전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쯤 천둥 소리에 정희가 잠에서 깼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피아노에 습기가 찰 수 있으니 한 번 더 닦아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실은 어두웠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번갯불만이 가끔씩 방 안을 밝혔습니다. 정희는 피아노 앞에 섰어요. 천을 들고 건반 뚜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두통이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손끝이 저릿저릿해졌어요. 정희는 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 정희는 무언가에 홀린 듯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안 돼, 일어나야 해.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희의 손이 건반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어요. 정희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평생 힘든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가는 순간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음이 울렸어요. 낮고 깊은 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음, 세 번째 음. 정희의 손가락은 마치 평생 피아노를 쳐온 사람처럼 건반 위를 미끄러졌어요. 고요한 거실에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서린 곡이었어요. 번개가 창밖을 밝힐 때마다 피아노의 검은 몸체가 번쩍였고 정희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연주했어요. 이 곡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정희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군가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던 기억, 따뜻한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 소연아, 여기서는 한 박자 쉬고 치는 거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누구였을까요? 왜 이렇게 그리운 걸까요? 연주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거실에 길게 울리다가 사라졌어요.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빗소리만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정희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내가 정말 피아노를 친 거야? 볼이 젖어 있었어요.
언제 눈물을 흘린 건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뚜껑을 닫았어요. 손가락이 아직도 저릿저릿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정희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2층 난간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는 난간을 붙잡은 채 입을 벌리고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던 걸까요? 처음부터 다 봤을까요? 정희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켰어. 큰일 났어. 정희는 아이를 향해 손을 내저었어요. 말하지 마,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하늘이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아이의 맨발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희미한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아이가 정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 창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줌마, 방금 그거 어떻게 친 거예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나도 몰라, 도련님.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 하늘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진짜요? 배운 적 없는데 칠 수 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정희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텅 빈 눈을 하고 있던 아이가 지금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줘도 될까요? 들키면 어떡하죠? 수진한테 걸리면 둘 다 끝장이에요. 하지만 아이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해. 사모님한테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 나.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들켜요. 제가 조심할게요. 제발요, 아줌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은 손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름 동안 한 번도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을 본 적 없었는데 지금 이 아이는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하늘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죽은 듯 텅 비어 있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희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어떤 위험이 와도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빗줄기도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실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잡은 채 피아노를 바라보았어요. 이 피아노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아까 떠올랐던 그 기억은 뭐였을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희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이 집에 온 것도, 이 아이를 만난 것도, 이 피아노를 친 것도 두 사람의 비밀이 시작된 밤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희는 저택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CCTV가 있는지, 어느 각도까지 찍히는지,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청소를 하는 척하면서 눈을 번뜩였습니다. 현관에 2대, 거실에 3대, 주방에 1대, 복도마다 1대씩. 저택 전체가 감시망 안에 있었어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정희는 거실 피아노 뒤편 구석이 CCTV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피아노 자체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뒤로는 카메라 각도가 닿지 않았거든요. 거기라면 피아노를 쳐도 화면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음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언제 외출하는지, 강 회장이 언제 서재에 들어가는지 패턴을 파악해야 했어요. 정희는 머릿속으로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수진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백화점 쇼핑을 갔고, 강 회장은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 2시간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목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수진이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걸 확인하고 강 회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는 걸 본 뒤인 정희는 하늘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련님, 이리 와봐. 하늘이가 살금살금 다가왔어요. 발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까치발로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둘 다 쫓겨나. 하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자, 일단 건반을 만져봐. 정희가 속삭였어요. 하늘이의 작은 손가락이 흰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어요. 긴장해서인지 설레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정희는 악보를 볼 줄 몰랐습니다. 음표가 뭔지, 박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낮고 깊은 음이 울렸어요. 이게 첫 번째 음이야. 따라해봐. 하늘이가 같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똑같은 음이 울렸어요. 잘했어.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 정희의 손가락이 옆 건반으로 옮겨갔어요. 하늘이가 따라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 음 한 음 천천히 나아갔어요.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따라왔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걸 떠올리는 것처럼. 도련님,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정희가 특정 부분에서 멈추었어요. 이 부분은 그냥 치면 안 돼. 슬픔을 꾹 참는 거야. 숨을 멈췄다가 정희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한 박자 쉬고 툭 하고 치는 거야. 정희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이 남는 음이었어요. 마치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 박자 쉬고요? 응, 그냥 빠르게 치면 슬픔이 안 느껴져. 참았다가 터뜨리는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직전처럼. 정희도 자신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꺼내는 것처럼. 하늘이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숨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툭 건반을 눌렀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똑같았거든요. 자신이 치는 방식과 똑같이 아이가 연주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잘했어, 도련님. 정말 잘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정희를 올려다보았어요. 아줌마,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손이 기억하는 거야. 아줌마도 몰라. 그냥 알고 있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비밀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수진이 외출하고 강 회장이 서재에 있을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정희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가르쳤고 하늘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워나갔습니다. 한 번 알려주면 두 번 다시 틀리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이는 첫 소절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실력이 놀라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펐어요.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살았을까. 이 부분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살짝 먼저 들어가야 해. 정희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왼손이 먼저 건반을 누르고 찰나의 차이로 오른손이 따라왔어요. 엇박자 연주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피아노 교본에는 없는 방식이었죠. 정희 자신도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몰랐어요. 그냥 손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왼손이 0.5초 먼저, 그리고 오른손. 미세한 차이지만 그 차이가 곡에 깊이를 더해 주었어요. 하늘이가 따라했어요. 왼손, 그리고 오른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가 한 번에 성공했거든요. 보통은 몇 번이고 연습해야 하는 어려운 기법인데 하늘이는 마치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손가락의 움직임이 정희와 똑같았습니다. 타이밍도, 강약도, 손목을 꺾는 각도까지. 도련님, 혹시 피아노 배운 적 있어? 정희가 물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라고요? 정희는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 아이의 눈매, 코의 선, 손가락 모양까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연주가 끝나고 정희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텅 비어있던 눈에 이제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볼에도 조금씩 살이 오르고 극적거리던 팔목의 피부도 많이 나아졌어요. 정희는 그 변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정희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왜 이 아이의 연주가 자신의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어요. 아줌마, 하늘이가 불렀어요. 왜?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이래. 아줌마도 자세히는 몰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픈 노래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냥 치면 눈물이 나요. 정희도 그랬습니다. 이 곡을 칠 때마다 왜인지 눈물이 났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7살 이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거든요. 아줌마, 우리 비밀 지킬 수 있죠?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새엄마한테는 절대로.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죽어도 안 말해요.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정희의 새끼손가락에 걸렸어요.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서로를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피아노의 검은 몸체 위로 빛이 반짝거렸어요. 먼지 한 톨 없이 반들반들한 피아노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문득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웃고 비밀을 나누는 이 시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수진의 눈을 영원히 피할 수 있을까요? 저택의 그 많은 CCTV와 고용인들의 눈을 피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비밀 수업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하늘이는 이제 쇼팽 녹턴 20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서툰 부분도 있었지만 9살 아이의 연주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의 실력이 늘어갈수록 뿌듯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들키면 어떡하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목요일 오후였어요. 수진이 외출하고 강 회장이 서재에 들어간 걸 확인한 뒤 두 사람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건반 뚜껑을 열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깊은 첫음이 거실에 울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희는 하늘이를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도련님. 아이가 활짝 웃었어요. 아줌마,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은 화요일이 아니잖아. 참아야지. 하늘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약속 지킬게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원 벤치에 하늘이가 앉아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이가 이제는 밖에 나와 햇살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의 입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흥얼흥얼. 작은 목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 멜로디는 쇼팽 녹턴 20번이었거든요. 안 돼, 하늘아. 정희가 막 뛰어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정원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채 현관으로 들어오다가 정원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길을 멈춘 거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천천히 하늘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여전히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늘아. 수진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렸습니다. 하늘이가 화들짝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수진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뭘 부르고 있었니?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가 더듬거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노래를 해? 수진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방금 뭐 부르고 있었어? 하늘이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희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제발 말하지 마. 제발. 쇼팽이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쇼팽?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곡 어디서 들었어? 누가 가르쳐줬어?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요. 그냥 알아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싸늘했어요. 그냥 안다고? 3살 때부터 입도 안 열던 애가 갑자기 쇼팽을 흥얼거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곡을? 하늘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너 요즘 누구 만나? 누가 가르쳐줬어? 응?
하늘이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아이의 턱을 잡고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말 안 해?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찾아볼게. 수진이 아이를 놓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킨 건 아니지만 수진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며칠 후 정희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예전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진 거예요. 정희 씨, 요즘 고생 많으시죠? 정희 씨 덕분에 집안이 깨끗해졌어요. 칭찬을 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정희는 수진이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서재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은 거였어요. 네, 흥신소 맞죠? 윤정이라는 사람 뒷조사 좀 해주세요. 나이는 45, 고아원 출신이래요. 네, 꼼꼼하게요. 빚이 있다던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피아노 관련해서 뭐 없는지도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여자.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뒷조사라니. 내 과거를 캐고 있는 거야. 빚 얘기까지 어떻게 알았지? 피아노 얘기는 또 뭐고? 정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수진이 언제 칼을 빼들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하늘이 일이에요. 요즘 이상행동을 보여서요. 정희는 식탁 옆에 서서 음식을 나르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상행동이라니? 강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네, 갑자기 폭력성이 생겼어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고요. 전문가한테 보였더니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겠대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미국에 좋은 기숙학교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로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유학이라고? 9살 아이를 미국으로? 강 회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하늘이가 폭력적이라고? 네, 아버님. 저도 충격받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강 회장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게 손자를 위한 길이라면 어쩔 수 없지. 정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돼. 하늘이를 보내면 안 돼. 하지만 입주 도우미 신분으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정희를 불렀어요.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의 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수진이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랑 퇴직금이에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나가세요. 정희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못이요? 쥐뿔도 없는 게 감히 내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했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늘이한테 뭘 가르쳤는지 다 알아요. 벙어리 흉내 내던 애가 갑자기 노래를 흥얼거리더니 알고 보니 당신이 꼬드긴 거였네요. 수진이 정희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빚이 얼마래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면서요? 정희의 숨이 멎었어요.
다 알고 있었구나. 고아원 출신의 빚쟁이라 딱 어울리네요. 그런 주제에 감히 내 집안일에 끼어들어?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혼당해 쫓겨난 그 여자, 하늘이 친엄마 알아요? 당신이랑 똑같이 바닥 인생이더라고요.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끌리나 봐요.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온몸이 떨렸어요. 조용히 나가요. 그럼 경찰 안 불러줄게요. 알겠죠?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예요. 회장님 생신 전에 사라져요. 눈에 띄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요. 정희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하늘이가 불안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희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늘아, 어떡하지? 아줌마가 널 어떻게 지키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수진이 정한 마감 날짜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두고 떠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은 이를 갈았어요. 감히 내 말을 씹어? 쥐뿔도 없는 것이 어디서 배짱이야.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 망신을 주면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겠지. 경찰까지 불러서 끌어내면 완벽해.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정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하늘이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음식을 가져왔고 꽃집에서 화려한 장식용 꽃들이 배달됐어요. 거실에는 테이블이 놓이고 붉은 카펫이 깔렸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수십 개의 의자가 정렬됐고 테이블 위에는 순백의 테이블보가 펼쳐졌어요. 와인잔들이 반짝였고 은촛대에 하얀 초가 세워졌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장관 출신,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까지. 대성그룹 회장의 칠순 잔치는 연말 사교계 최고 행사였어요. 정희는 묵묵히 청소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명품 핸드백이 들렸어요. 저택 전체가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정희는 주방에서 음료를 나르며 거실과 주방을 오갔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어요. 강 회장이 거실 중앙에 앉아 손님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수지는 그 옆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죠. 웃으며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강 회장의 건강을 챙기는 척했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하늘이는 2층 자기 방에 갇혀 있었어요. 수진이 오늘은 방에서 나오지 마. 어른들 행사니까라고 명령했거든요. 정희는 잠깐 틈을 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방문을 살짝 열자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도련님,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정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새엄마가 그러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미국 간대요. 아줌마도 쫓겨난대요. 오늘 진짜 가는 거래요. 수진이 일부러 아이한테 말한 거야. 정희는 이를 악물었어요. 얼마나 잔인한 여자야. 어린애한테 그런 말을 해서 불안하게 만들다니. 도련님, 아줌마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정희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손에 잡혔습니다. 진짜요? 안 가요? 하늘이가 정희의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새엄마가 오늘 아줌마 쫓아낸다고 했어요. 경찰 불러서 끌어낸다고. 거짓말이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응, 아줌마 안 가. 도련님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정희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이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데 수진이 정희를 불렀어요. 정혜 씨, 이리 와봐요. 수진은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화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난초가 피어 있는 큰 화분이었죠. 도자기 화분에 정교한 무늬가 새겨졌고 진흙빛 흙 위로 초록 잎사귀가 우아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이 화분 알아요? 수진이 물었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큰아들이 시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선물한 거예요. 죽기 일주일 전에요. 수진이 화분을 쓰다듬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귀한 난초래요. 값이 1억이 넘는다나 봐요.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회장님 심장이나 다름없는 물건이죠. 아들 생각에 매일 물을 주신대요. 수진이 정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이 화분을 거실 중앙 테이블로 옮겨주세요. 손님들 눈에 잘 띄게요.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왜 하필 이 화분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희가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10kg은 좋게 넘었어요. 팔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어요. 손님들 사이를 지나 거실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아갔어요. 숨을 참으며 한 발, 두 발. 화분이 무거워서 팔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테이블까지 3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발이 무언가에 걸렸어요. 카펫 아래 접힌 부분이었죠. 정희의 몸이 앞으로 휘청했습니다. 아니, 안 돼. 손에서 화분이 미끄러졌어요. 와장창 굉음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도자기 화분이 산산조각 났어요. 흙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고 아름답던 난초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흰 꽃잎이 검은 흙 위에 처참하게 널브러졌어요.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가 뚝 끊겼어요. 비명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게 뭐야?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정희 씨, 세상에, 이걸 어떻게? 수진이 깨진 화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어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손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잘못 썼네요.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어요. 손이 까져서 피가 났지만 그 아픔보다 공포가 더 컸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카펫이 접혀 있던 건 일부러 그런 거야. 정희는 접힌 카펫을 보았어요.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접힌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누가 입주 도우미 말을 믿어주겠어요. 사모님이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내가요? 내가 언제요? 뻔뻔하기도 하지.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변명을 하네. 회장님 물건을 깨놓고 나는 모르고 있었어. 그런 줄도 모르고 옮기다가 깨뜨린 거야. 아니, 수진이 시켜서 한 건데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하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줌마 안 간다고 약속했는데. 정희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잔치장이 조용해졌어요. 내 아들이 죽기 일주일 전에 준 선물이야. 마지막 선물. 노인의 손이 떨렸어요. 지팡이를 쥔 손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걸 내년이 깨뜨렸어? 정희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을 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고 수지는 뒤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내 깎게 감히. 강 회장의 목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70평생을 재벌로 살아온 사람의 위엄이 폭발했어요.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히 내 아들 추억을 박살내? 이게 얼마짜리 물건인지 알아? 내 놈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리석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정희가 말을 꺼내려는데 강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변명 따위 듣기 싫다. 경찰 불러. 당장 불러서 2년 집어넣어. 강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 한 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화분이 깨졌다는데. 저 여자 누구래? 수진이 강 회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했어요. 아버님, 진정하세요. 혈압에 안 좋아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승리의 눈빛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겠어. 정의는 그 눈빛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정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차가운 대리석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강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쫓아내지 말라고?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강 회장이 바닥에 흩어진 화분 조각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그냥 화분이 아니야. 내 아들이 죽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걔가 아버지, 이번 난초는 특별한 거예요. 100년에 한 번 피는 품종이래요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그토록 소중한 물건을 내가 깨뜨렸구나. 아니, 수진이 시킨 거지만.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끌어내. 강 회장이 차갑게 명령했어요.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정희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끌려가면서 정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내가 쫓겨나면 하늘이는 어떻게? 미국으로 보내진다고 했잖아. 그럼 그 아이는 영영 혼자가 되는 거야. 잠깐만요. 정희가 발버둥 쳤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발 들어주세요. 경호원들이 정희를 더 세게 붙잡았어요. 강 회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끌어내라니까. 정희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하늘 도련님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 말에 강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정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발요, 회장님. 저를 벌하셔도 됩니다. 감옥에 보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뭐, 내가 왜 내 손자 얘기를 해? 정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필요로 해요. 제가 없으면 그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비밀 수업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늘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요즘 하늘이가 이상해진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정희는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야. 그 아이는 살아난 거야. 당신 손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된 거라고. 끌어내. 강 회장이 다시 명령했어요. 경호원들이 정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희는 끌려가면서 2층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2층 난간에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난간을 꽉 잡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희와 하늘이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괜찮아. 아줌마는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말을 외치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 하늘아.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하늘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말하면 혼난다고, 말하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새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때리지 않을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밥을 줄게. 그래서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하지만 지금 아줌마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누룽지를 끓여주던 아줌마가, 피아노를 가르쳐주던 아줌마가, 처음으로 엄마 같은 온기를 느끼게 해준 아줌마가 가면 나는 다시 혼자야. 다시 차가운 밥을 먹고 다시 방에 갇혀 살아야 해. 다시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아. 하늘이의 작은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새엄마한테 혼날 거야.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거야. 하지만 아줌마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아줌마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이가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발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점점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호원 한 명이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하늘이는 그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늘아, 거기서.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를 향해, 피아노를 향해 달렸어요. 으아. 하늘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습니다. 3년 동안 삼킨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이 기겁했습니다. 강 회장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하늘이는 거실 중앙에 있는 피아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비틀거리면서도 피아노 의자에 올라앉았어요.
작은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늘아, 할 수 있어.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 한 박자 쉬고 툭.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피아노 앞에 앉은 9살 아이에게 쏠렸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감았어요.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슬픔을 꾹 참고 숨을 멈추고 그리고 건반을 눌렀습니다. 쾅! 첫 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낮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뚝 멈췄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늘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작은 손이지만 정확했습니다. 한 음도 틀리지 않았어요. 쇼팽 녹턴 20번. 9살 아이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잔치장을 압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정희가 가르쳐준 그대로 한 박자 쉬고 툭 치는 그 연주법 그대로 트릴 부분에서 살짝 박자를 늦추고 왼손 반주를 독특하게 끊어치는 버릇까지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는 와인잔을 든 채 얼어붙었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9살 아이가 이런 연주를 한다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경악이 떠올랐어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이 연주법은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38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연주법이 귀에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연주가 계속됐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9살 아이의 손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깊은 터치였습니다. 쇼팽 녹턴 20번의 선율이 저택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강 회장은 얼어붙은 채 피아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이 연주법은,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손에 쥔 지팡이가 덜덜 떨렸어요. 방금 깨진 화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트릴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더니 살짝 박자를 늦추었어요. 그리고 왼손 반주를 독특하게 끊어쳤습니다. 탁, 탁, 탁. 일반적인 피아노 교본에는 없는 연주법이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8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어린 딸, 7살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가르쳤던 그 연주법. 트릴에서 한 박자 쉬고 왼손을 끊어치는 버릇. 세상에 단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납치된 후로 한 번도 이 곡을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딸을 잃은 슬픔이 이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만, 강 회장이 외쳤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연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아, 잘하고 있어.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어.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쫓겨나도 좋아. 감옥에 가도 좋아. 이 아이가 목소리를 되찾는다면. 연주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슬픔이 폭발하는 듯한 선율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삼킨 모든 눈물, 모든 외로움, 모든 그리움이 피아노를 통해 쏟아져 나왔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그 연주에 담긴 아이의 슬픔이 마음을 울렸거든요. 강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회장님, 하지만 강 회장은 비서를 밀쳐냈습니다. 피아노를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어요.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졌어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마지막 음의 여운만이 맴돌았습니다. 하늘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쉰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 쫓아내지 마세요. 수진이 화들짝 놀랐어요. 뭐야, 저 애가 말을 해? 3년 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더니 갑자기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하늘이에게 다가갔어요. 하늘아, 이리 와. 피곤하지? 방에 가서 쉬자. 수진이 하늘이의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손을 뿌리쳤어요. 싫어요. 하늘이가 외쳤어요. 파티장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강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 새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하늘이가 강 회장을 향해 외쳤습니다. 화분 새엄마가 일부러 깬 거예요. 바닥에 뭔가 발라놨어요. 아줌마 발이 미끄러지게. 장내가 술렁였어요. 손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 하늘이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하늘아,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헛소리하는 거지? 어서 방에 가자. 하지만 하늘이가 수진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입 다물고 바보처럼 있으라고. 안 그러면 아줌마도 쫓아낸다고. 강 회장이 천천히 하늘이에게 다가왔어요. 노인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늘이가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진짜예요, 할아버지. 새엄마가 나한테 밥도 안 줬어요. 맨날 혼자 방에 가둬놓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이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애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수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하늘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정의를 가리켰어요. 저 아줌마가 나한테 밥 줬어요. 새벽에 몰래 누룽지 끓여줬어요. 피아노도 가르쳐줬어요. 새엄마 몰래요. 아줌마가 없으면 나 혼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하늘아, 잘했어. 용기를 냈구나.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세상에, 저게 사실이야? 아이를 굶겼다고? 그 착한 며느리가? 수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정의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경호원에게 붙잡혀 있는 정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정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놔줘라. 강 회장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어요. 경호원들이 정의를 놓아주었습니다. 정의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잡았어요. 강 회장이 정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자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연주법을 어디서 배웠나? 누가 가르쳐줬나? 정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라요.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 회장의 눈이 정희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이마, 눈, 코, 입.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아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추었어요. 정희의 왼팔에 경호원과 신랑이 하느라 찢어진 블라우스 소매 사이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흉터였어요. 왼쪽 팔뚝 안쪽에 있는 오래된 흉터. S자 모양으로 휘어진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그 특이한 모양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저 흉터는, 저건 38년 전 소연이가 대문 경첩에 팔을 찍혀서 생긴 흉터야. 그날 밤 응급실에서 봤던 그 흉터. S자 모양으로 휘어진 화상 자국.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흉터. 자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정희가 대답했어요. 윤정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본명. 태어났을 때 이름. 정희는 멈칫했어요. 태어났을 때 이름? 그건 모르는데. 7살 전의 기억은 없는데.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극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7살의 어린 소녀. 넓은 저택.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아빠. 소연아, 여기서는 한 박자 쉬고. 아빠의 따뜻한 손. 엄마의 미소. 정원에서 뛰어놀던 기억. 대문 경첩에 팔을 찍히던 날. 그리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던 그날 밤. 소연. 정희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강소연. 그게 내 이름이야. 내 진짜 이름. 강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70평생 재벌로 살아온 위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소연아. 내 딸 소연아. 38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38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내 아빠야. 피아노를 가르쳐 주던 아빠. 무릎에 앉혀놓고 건반을 누르게 해주던 아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정희가 강 회장에게 달려갔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8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강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재벌 회장이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강 회장이 정희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디 있었니? 38년 동안 어디 있었니?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전국을 다 뒤졌는데. 해외까지 수소문했는데. 정희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몰랐어요. 아빠인 줄 몰랐어요. 기억이 없었어요. 7살 이전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딸이라고? 38년 전에 납치된 그 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잃어버린 딸. 38년 전 유괴 사건의 피해자.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왔다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 여자가 회장님 딸이라고? 수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움직였어요. 지금 빠져나가야 해. 들키기 전에.
하지만 하늘이가 수진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 새엄마 도망가요. 강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이 현관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현을 잡아라. 강 회장이 호통쳤어요. 경호원들이 수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수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경호원 2명이 수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악을 썼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까지 아들의 유품을 깨뜨린 정희에게 보였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서늘한 사리가 담긴 눈빛. 내년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손자를 굶기고 학대하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하늘이를 위해서. 닥쳐. 강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쾅. 거실이 울렸어요. 내 핏줄을 학대하고 천륜을 끊으려 했어? 감히? 강 회장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다 하늘이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 손님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에, 저 착한 며느리가 다 연기였던 거야? 그 어린 것을 굶겼다니. 수진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소리가 울렸어요. 아까 정의를 잡으려 했던 그 경찰들이 이제는 수진을 체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아버님, 저 여자가 뭔데요? 고아원 출신 빚쟁이잖아요. 그런 여자가 어떻게 회장님 딸이에요?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고아원 출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딸이 38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어.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외로웠겠니? 강 회장이 정의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아빠가 못 찾아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소연아. 수진이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이 집을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경찰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악녀는 저택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하늘이가 정희에게 달려왔어요. 아줌마. 정희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정희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아줌마 안 가는 거죠? 이제 안 가는 거죠?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가. 이제 안 가. 아줌마 여기 있을게. 강 회장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딸과 손자가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노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돌아왔어요.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벚꽃이 활짝 피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죠. 화분이 깨지고 정의가 쫓겨날 뻔했던 그날.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의는 더 이상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강소연. 38년 만에 되찾은 이름이었어요. 대성재단에 이사가 되었고 아버지 곁에서 살게 됐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던 날들은 까마득한 옛일이 됐어요. 하늘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비뼈가 보이던 마른 몸은 건강하게 살이 올랐어요.
팔목의 아토피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피부도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 빛이 가득했어요. 웃음소리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제잘거렸어요. 3년 동안 삼켰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듯이 화창한 봄날 오후 거실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쇼팽 녹턴 20번. 하지만 예전의 슬픈 선율이 아니었어요. 같은 곡인데도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정희와 하늘이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네 손이 함께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듀엣 연주였어요. 정희가 멜로디를 치면 하늘이가 반주를 맞췄습니다. 한 박자 쉬고 툭.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어요. 강 회장이 소파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흐뭇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38년 전 어린 소연이에게 가르쳤던 그 곡이 다시 이 집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통해, 딸의 손을 통해. 연주가 끝났어요. 마지막 음이 거실에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늘이가 정희를 올려다보았어요. 고모, 잘 쳤죠?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모. 이제 하늘이는 정희를 고모라고 불렀어요. 정희가 친고모라는 걸 알게 된 후로. 그럼 우리 하늘이가 제일 잘 쳤지. 정희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소연이 피아노 실력이 그대로구나. 손자한테 잘 물려줬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저택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CCTV가 감시하고 아이는 굶주리고 악녀가 군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거실 가득 쏟아졌어요. 강 회장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정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네, 아빠. 다시는 안 헤어져요.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같이. 세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할아버지와 딸과 손자. 38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정원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열린 창문 사이로 날아들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피아노 건반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축복처럼. 할아버지, 또 쳐요. 하늘이가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셋이서 같이요. 강 회장이 웃었어요. 좋아, 셋이서 같이 치자. 세 사람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6개의 손이 올라갔어요. 강 회장이 첫 음을 눌렀습니다. 이어서 정희가, 그리고 하늘이가. 쇼팽 녹턴 20번이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셋이서 함께. 행복한 선율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어요. 봄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살포시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언제나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은 인생 마음이었습니다.